제발 살려주세요. 왜 저희 이재민들을 이토록 괴롭히시나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도 모두 잃었는데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곳은 LA 산불 현장의 대피소. 눈물을 삼키며 호소하는 이재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현장의 참혹함과 그들 마음속 절망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유엔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난 현장과 분쟁 지역을 돌며 여러 해 동안 구호 활동을 해왔지요. 세계 곳곳의 어려움과 위기를 목격할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다는 의지가 커졌고 지금은 유엔 구호팀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유엔 구호팀에서 팀장을 맡게 되었을 때 제 처음 임지는 아프리카였어요. 가뭄이 극심했고 주변국 간의 무력 분쟁으로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투입된 지역만 해도 의료물품과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곳에서 하루하루 난민들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뉴스 기사를 통해서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은 자국 소방 및 구조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되어 있으니 금방 해결되겠지요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불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CNN, BBC,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서 현장 영상을 연일 내보냈는데 산불이 주거 지역까지 빠르게 번지는 모습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소방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마저 이 산불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유엔 본부에서도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에 파견 인력을 보낼지 여부를 논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엔 구호팀 인력의 80% 이상이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 있었거든요. 아프리카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각종 전염병 확산이나 영양실조가 심각해서 인력이 빠지면 그쪽도 위험해질 수 있지요. 하지만 미국 서부 지역의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결국 본부에서도 일부 인력을 긴급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끄는 50명의 구호팀이 아프리카에서 LA로 향하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구호물자와 팀원들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고 비행 내내 자료를 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요. 유엔에서 제공한 드론 영상과 위성사진 자료와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피해 지역 상황을 분석한 걸 살펴보았고 저는 대체적인 지형이나 불길의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LA 공항에 도착해보니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음을 금방 깨달았어요. 공항은 피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현지 뉴스에 따르면 산불의 연기와 제가 고도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확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근처가 이 정도라면 화재 중심부는 얼마나 심각할지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공항에서 저희가 지원할 현장 대피소까지 이동하는 중간에도 도로 옆으로 보이는 나무나 건물 외벽 일부가 거뭇거뭇 그을려 있었어요. 차창 너머 풍경을 보고 있자니 참혹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지요. 차량 내 라디오를 틀어보니 현지 뉴스 채널에서는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미 소방당국과 주방위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쉴 새 없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대피소는 LA 교외 지역의 큰 체육관을 개조해 마련된 곳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수많은 이재민들, 그리고 그들의 지친 표정을 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대피소 대표가 저희에게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해 주었는데 화재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미 집이 전소된 사람도 많았고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길바닥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지요. 물자 부족 역시 심각했어요. 산불 현장에서 나오면 대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고 화상을 입거나 타박상을 당한 분들도 많았어요. 마스크와 약품을 달라고 호소하는 이재민이 곳곳에 있었지만 제대로 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였어요. 생필품도 모자라고 의약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피소 관계자들이 제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했는데 밤낮 없이 물자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구호물품을 훔쳐가기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니 대부분의 중국인이 이재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호물품과 식료품을 가져다가 몸이 불편해 대피소까지 오지 못하는 이재민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고 있더군요. 또 대피소 주변 식당에 들어가서는 이재민이라 돈이 없다고 요구하며 음식을 달라고 해 정작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물자나 음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한 흑인 무리들은 함께 이동하며 대피소에서 잠들어 있는 이재민들을 틈타 구호물품이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몰래 훔쳐간다고 들었어요. 더 대담한 이들은 화재 지역에서 가까스로 피해를 피한 주택에 들어가 귀중품을 싹쓸이하기도 한다고 해요. 대피소와 화재 지역 전반에 걸쳐 경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지역이 워낙 넓고 이재민과 피해 지역의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이들을 모두 단속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경찰들은 대피소 내에서 발생하는 소란과 약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약탈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려웠지요. 일부 경찰관들은 피해 지역 순찰에 투입되었지만 화재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순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LA 시청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체로 수동적인 태도로 임했고 이재민들에 대한 공감이나 책임의식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 결과 이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지시만 내리거나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어요. 이런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봉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기도 했지요.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단순히 인원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이 대피소뿐 아니라 여러 나라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임시거처도 살펴보았어요. 유럽에서 온 봉사단, 남미에서 온 자원봉사자, 그리고 미국 현지의 시민 자원봉사자들도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서 다들 물자나 인력 면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듯 보였어요. 어느 대피소는 간이 침대조차 부족해 이재민들이 그냥 체육관 바닥에서 자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시선을 확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건물에 태극기가 높이 개양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구호 인력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피소였어요. 궁금증이 생긴 저는 그 대피소로 발길을 돌렸어요. 가까이 가보니 다른 대피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부한 구호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대피소 주변에는 건장한 한국인 남성들이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일종의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중국인들과 흑인들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실제로 2중 3중으로 경계가 이루어지니 불미스러운 일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였어요. 다른 대피소에서는 즉석식품이나 간단한 빵 위주로 배급되는 반면 한국 대피소에서는 주변 한인 식당과 협력해 하루 2끼 이상, 심지어 3끼도 뜨거운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지요. 이재민들뿐 아니라 다른 봉사자나 소방관들도 이곳에 오면 든든한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대피소 이곳저곳을 둘러보니 한국 기업에서 지원한 물품들도 눈에 띄게 많았어요. 생수, 즉석밥, 라면, 그리고 기타 식료품뿐 아니라 의료용품, 방역 장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푸드트럭까지 지원되어서 현장에서 불길을 잡느라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온전히 식사를 배달해 줄 수 있다고 했지요. 이 정도면 생활 밀착형 구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물어보니 한인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이미 이곳은 박살이 났을 거예요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물자를 제때 공급하며 치안까지 함께 책임지니 대피소 운영이 수월한 것이지요. 미국 내한인 단체들이 SNS와 각종 채널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또 교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식자재나 일용품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제가 위성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LA 시내 곳곳이 화마에 휩쓸렸는데 유독 한 지점만큼은 피해가 거의 없어 보였지요. 제가 현장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곳이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어요. 화재 진원지와 멀지 않은 곳인데도 상대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궁금증이 커진 저는 한인 대피소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던 이민석 님이라는 중년 남성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20년 넘게 LA 한인타운에서 도시보건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분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체계적인 마인드를 갖추셨고 건축과 도시재생 쪽으로 식견이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인타운의 피해가 왜 이렇게 적은지 물었더니 이민석 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민석 님의 사무실은 한인타운 중심부 빌딩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은 마치 작게 축소된 지휘본부 같았어요. 벽에는 한인타운 전체 건물 배치도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각 건물의 내와 등급과
방제 시설 현황이 색상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민성님은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국 건물들은 대체로 목조 구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인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초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고수했어요. 물론 건축비가 30% 이상 비싸지고 시공 기간도 길어지지만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시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이분 설명대로 한인타운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고 해요. 외벽 두께도 25cm 이상이고 강화 유리를 써서 창문 자체도 쉽게 깨지거나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설계했지요. 목재 사용은 극도로 줄였고 드라이비트 시스템을 통해 화염이 외벽을 타고 번지는 것을 차단했다고 했어요. 또한 모든 건물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의 내화 등급을 확보했고 층별로 방화 구획을 철저히 두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나더라도 해당 구역이 일정 시간 이상 불길을 견뎌내고 불이 다른 구역으로 퍼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했지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옥상에 설치된 살수 장치였는데 강풍으로 날아드는 불씨가 옥상에 떨어지는 즉시 물을 분무해 불씨가 번지는 것을 막도록 설계했다고 해요. 한인타운 건물 1층에는 대부분 중앙 방제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동시에 119와 소방서에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지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런 통합 방제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대형 빌딩이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적고 관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답해주셨어요. 한인타운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하는 연습을 하고 소방호스나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는지도 계속 점검해요. 이런 프로세스가 20년 넘도록 쌓이다 보니 어느 정도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훨씬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건축물 자체가 튼튼했기 때문에 불길이 한인타운 쪽으로 번지려 해도 번번이 차단되었고 주민들 역시 사전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 대처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타운은 초기부터 화마의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거지요. 게다가 한인 주민들은 서로 연락망이 촘촘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자율 구호 활동이 활발했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 한국 대피소에 구호 물자가 넘쳐나게 된 것도 또 이런 체계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 언론사에서도 한인타운의 피해가 적고 구호 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로컬 뉴스 스테이션에서는 이번 LA 대형 산불에서 한인타운이 보여준 안전 대책과 신속한 자발적 구조 활동은 모범 사례라며 비중 있게 보도했어요. 실제로 몇몇 기자들이 대피소 현장을 방문해 취재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다양한 구호 물품을 직접 보고 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하는 듯했지요. 소방관들 인터뷰에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식사와 물자가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저는 이 한인타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나 다른 후진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공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프리카 현장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느낀 문제점 중 하나가 건축물이 화재나 지진, 폭풍 등에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맨흙바닥 위에 지어진 판잣집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기 일쑤예요. 그런 상황에서 건물과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해도 주민들의 교육, 훈련, 의식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요. LA 한인타운은 두 가지가 모두 고루 발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튼튼하고 주민들은 재난 훈련으로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커뮤니티가 똘똘 뭉쳐서 자원봉사 체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재난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력이 상당히 높다는 걸 체감했어요. 제가 한국 대피소 팀장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아프리카 현장에도 기꺼이 전문가를 파견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다만 현지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지역에 적합한 건축과 방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아프리카 각국 교민 사회와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목격한 한인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 철학이 언젠가는 아프리카나 다른 취약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한인 대피소의 현장을 둘러보며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 화재로 부상당하거나
연기 흡입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민들이 많음에도 정작 병원으로 가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처음에는 병원 주변 도로가 막히나? 아니면 이미 시설이 마비된 걸까? 같은 궁금증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택한 곳이 다름 아닌 한국 대피소라는 사실을 알고는 저도 꽤 놀랐어요. 알고 보니 LA 지역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지요. 평소에도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 산불 사태로 부상자가 폭증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대로 교대할 틈도 없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재민 상당수가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어도 혜택이 부실해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연기 흡입으로 폐가 손상된 이재민은 이번 치료 한 번 받으려면 집 한 채 값이 나온다고 절망스레 말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불길을 피해 나온 뒤 곧바로 몇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 청구서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병원 치료비가 겁나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차라리 통증을 견디는 게 낫지 치료비 청구서 받아들고 파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비통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화상을 입어 상처가 짓무르고 있었지만 이제 막 집이 전소돼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털어놓으며 끝내 병원 대신 대피소에서 구호용 연고와 밴드만 받아가던 이재민도 있었지요. 반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고통이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대가로 몇만 달러를 훌쩍 넘는 의료비 청구서가 떨어졌다고 해요. 어차피 집도 잃었는데 여기에 카드비까지 쌓이니 이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지요. 어떤 사람은 이미 빚을 질 대로 져서 응급실비라도 마련하려면 차를 팔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거기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치료 순서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부상자가 몰리다 보니 보험이 없는 이재민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을 받았고 병원에 가봤자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터무니없이 긴 대기 시간만 소모하게 된다고 하소연했지요. 한 이재민은 의사가 절 봐주지도 못하고 넘어가서 의료비는 청구됐는데 치료는 반쪽짜리로 끝났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라는 말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산불로 이미 집과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 고액의 병원비까지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절실하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실제 주정부나 시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확대하려고 애쓰고 있다곤 하지만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긴 어렵다고 해요. 결국 이런 이유로 많은 이재민이 병원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구조나 진료가 가능한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한국 대피소의 임시 진료소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료받고 기본적인 약품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각종 방송 인터뷰나 SNS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그 결과 병원비 걱정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한국 대피소를 찾아오고 있어요. 신발조차 제대로 못 챙겨 나왔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병원비에 시달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그래도 여긴 치료비 부담이 없다고 하니 그게 어디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라고 조심스레 물어봤다가 없어요. 무료예요라는 답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병원이 사실상 기능을 다 못하는 가운데 치료를 강행하더라도 회복 후에는 어마어마한 고지서가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 이재민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치료를 포기하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수하고 치료받은 뒤 파산 직전까지 가는 일들이 속출하는 게 오늘날 이곳 LA 재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 대피소에 가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이재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거기 가면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 친절하기도 하고 돈을 안 받는다더라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한인 의사나 간호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어서 우선 숨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전했지요. 사실 이런 소문이라면 대피소 측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한 것도 아니었는데 워낙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진 듯했어요. 한편 미국 소방대원들도 부상자를 구조할 때 병원 가도 받아줄 자리가 없어 한국 대피소로 보내자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간단한 부상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단 한국 대피소로 이송하면 그쪽에서 소독과 붕대 감기 같은 1차 조치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는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한국 대피소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 간호사는 물론 약사와 물리치료사까지 참여해 임시 진료소를 완벽히 갖춰놓았다고 했어요. 특히 화재 현장에서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환자가 정말 많았어요.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증세가 심각한 분들은 당장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반면 한국 대피소에는 미리 확보해둔 산소호흡기와 전문 장비들이 있었고 한국과 미국에서 온 의료진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환자들을 돌보니 훨씬 신속한 처치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임시 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참 인상 깊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꼼꼼히 묻고 필요하면 즉시 청진기를 대고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다른 병원과 연계해주기도 했지요.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은 아예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파견 나온 전문의로 구체적인 질병 치료 방안까지 마련해주고 있었어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거긴 진짜 병원 못지않아라는 소문이 난 거죠. UN 구호팀으로서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의료 물자나 약품 중 일부를 한국 대피소에 지원했어요. 사실 어느 대피소든 의료용품이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한국 대피소가 워낙 많은 이재민을 받다 보니 소모품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피소와의 협력 덕분에 보다 집중적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LA 시당국에서도 이쪽 지원 덕에 의료 공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병원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수많은 환자를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아예 병원 대신 한국 대피소로 직행하는 이재민도 늘고 소방대원들 역시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그쪽에 보내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 특유의 조직력과 의협심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구호와 치료를 해주니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한국 대피소가 단순히 잠자리와 식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물자를 미리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한인 의료인들과 지역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발벗고 나서 준 덕분이지요. 산불처럼 갑작스럽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이처럼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이번 LA 산불 구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한국의 체계적인 대피소 운영과 한인 커뮤니티의 협력 정신은 단순히 자랑스럽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대응 방식과 인프라 구축 노하우는 제게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 특히 난민국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안겨주었지요. 사실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촌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요.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NGO가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모든 난민에게 고루 미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제가 직접 활동했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도 깨끗한 식수나 의료 지원은커녕 무너진 건물이나 천막 같은 임시 거처에서 목숨만 부지하며 지내는 분들이 수없이 많았지요. 더구나 내전이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외부 지원이 차단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 결과로 질병과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범죄가 난민촌을 덮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LA 한인타운이 보여준 구조와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이걸 난민촌에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인타운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설계는 화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각 건물마다 내화 등급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했지요. 그뿐 아니라 주민들이 미리 소방훈련을 해오고 옥상 살수 장치를 비롯한 소방 설비를 착실히 운영해왔다는 점이 대단히 인상 깊었어요. 이런 방제 인프라가 아프리카 난민촌에서도 가능한 형태로 변형되어 구축된다면 그곳을 덮치는 각종 재난화재, 홍수, 전염병 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아프리카 난민촌 중 다수는 전기나 수도, 하수도 같은 기본 도시 인프라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과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나 물자 자체가 전무의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구나 해당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군벌이나 민병대 간 충돌로 인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되는 일도 허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보유한 건축 토목 기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해외에서 일궈낸 조직력과 연대 의식이 결합된다면 기존 난민 구호 방식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한국 정부가 주도했던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는데 이걸 현대식 건축 방제 기술과 결합해 작은 한인타운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난민촌 한 곳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제 기술과 의료 인프라를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시뮬레이션 연구가 몇몇 NGO 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접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내놓은 추정치에 따르면 기본적인 화재 대응 설비 소화 펌프, 내화 건축자재, 간이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만 구축해도 1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기존보다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대피소에서 운영되던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 1차 진료소, 약국, 인근 병원 연계 등을 난민촌의 일부라도 도입한다면 영유아 사망률이나 전염병 사망자를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 데이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지역별 특수성, 문화적 차이, 정치사회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형 재난 대비 및 복지 모델이 난민촌에서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지요. 또 LA 한인타운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공동체가 재난에 대비하려면 건물이나 장비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과 교육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아프리카 난민촌 주민들에게도 매달 소방훈련이나 위생교육, 재난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난민촌이라는 특수 상황상 주민들이 제때 모이지 못하거나 내전으로 인해 중간에 교육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민석 님처럼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전문가와 협력한다면 지역 사정을 감안해 소규모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한국형 재난 대비 모델을 정식으로 도입해 보려면 막대한 재정과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LA 산불에서 봤듯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상당한 자금력과 물자를 원활히 조달했고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인력도 모집해냈어요. 난민촌에서도 비슷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제약은 있겠지만 조금씩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 한 곳이 물자 운송과 건축 자재를 후원하고 다른 기업이 의료 장비를 지원하며 교민 사회가 현지 운영과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다면 기존의 난민 구호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시너지가 날 거예요. 물론 저 자신도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남은 인생을 걸어 한국의 국가 시스템과 한인 커뮤니티의 노하우를 난민촌에 접목하겠다는 결심을 서게 되었지만 현실 장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도 LA 산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은 저에게 더 큰 확신과 동기를 부여했어요. 이대로라면 안 된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UN 통계를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난민이 될 사람이 최대 2억 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중 상당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만약 지금부터라도 재난 대비 건축, 공동체 교육, 물자 공급망 구축,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조금씩 시도한다면 그 2억 명 가운데 상당수의 삶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LA 한인타운이 보여준 것은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철저한 준비와 공동체 의식으로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사례였어요. 저는 이 사례를 난민촌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과 방법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배워서 변형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앞으로 UN 구호팀이 나아가 전 세계 구호 기구들이 고민해야 할 핵심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긴 여정이 될 거예요. 한인타운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듯 난민촌에 적용하려면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과 대규모 예산,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마치 한국 대피소가 수많은 이재민과 부상자를 돌보았듯이 난민촌에서도 언젠가 이곳에 와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겠지요. 이번 LA 산불 구호 활동을 통해 저는 선진국도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동시에 공동체가 똘똘 뭉쳐 준비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남은 여생은 바로 그 한국의 씨앗을 난민촌 곳곳에 심는 일에 바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UN 내부에서
그리고 여러 NGO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난민촌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 계획이에요. 실제 수치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현장 경험을 결합하면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요. LA 한인타운이 이미 그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목격한 한국의 함께 살아가는 힘, 즉 안전과 봉사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전 세계 난민들에게도 전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유엔고 팀장 에이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도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중국 없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겨우 이런 산불 하나도 제대로 못 끄고 허둥대면서 결국 또 중국에게 의존해서 도움을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지. 우리 중국은 그걸 다 알면서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 그들을 돕고 있는 거야. 여기 한 중국인 대학생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올리비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때로 왜 그렇게 남을 위해 애쓰냐고 묻곤 했지만 저에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 심각한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제 옆에 계셨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는 저를 언제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은 어린 저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유치원 시절에는 어머니를 안내해 드리면서 주변을 설명해 드렸고 초등학생 때부터는 집안일이나 장보기 같은 일도 도왔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저는 늘 약자를 돕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소방대원이십니다. 소방대원의 삶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교대 근무를 하셔서 일정한 패턴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실 때도 있었는가 하면 며칠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면 항상 어머니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피곤한 모습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넓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제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너의 눈이 내 눈이야. 나는 네가 보는 세상을 내 눈을 통해 볼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보는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랄 뿐이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돕고 또 아버지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꿈은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희생정신을 되돌려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해요. 하지만 며칠 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뉴스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지면서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모든 TV 채널이 이 산불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우리 가족도 하루 종일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닷새째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시작된 팰리세이즈 산불이 가장 처음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 이튼 산불, 허스트 산불, 그리고 케네스 산불까지 총 4건의 산불이 한꺼번에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산불 피해 면적이 156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큰 피해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더 안타까운 건 생명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대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대피하고 있지만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서 피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겨우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불을 끄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바람까지 계속 불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대요. 이번 산불은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고 해요. 2018년에 있었던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액의 5배가 되는 규모라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산불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산타애나 바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람은 캘리포니아 내륙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해안 쪽으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인데 최대 풍속이 160에 이른대요. 사람들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불길을 너무나 빠르게 퍼뜨리고 심지어 방향까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산불 피해가 점점 커지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더라고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땅과 나무가 말라가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대요. LA도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었다고 하니 이번 산불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모든 TV 채널이 산불 소식을 다루고 있었고 화면 속 번져가는 불길은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큰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떨떨했어요.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큰 산불이라면 본인에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 요청이 있을 거라고요. 당분간 집에 못 올 것 같다. 내가 어머니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짐을 마저 챙기셨어요. 제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떠나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와 꼭 안아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정말로 주변 도시 소방관들이 LA로 파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LA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죄수들까지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어요.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됐죠. 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어머니와 저는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며 불길이 잡히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취업할 때 유리한 추천서를 써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런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활동은 저에게 단순히 도움이 되는 기회가 아니라 같은 미국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 생각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방식으로라도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버지와 직접 같은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었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보살피며 자란 터라 집을 비운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결심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분으로 제게는 마치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불편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어머니를 잠시 부탁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LA로 봉사활동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를 조금만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거라면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너희 어머니는 내가 잘 챙길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좋은 일을 한다면 난 그게 제일 자랑스러워.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으니 난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편히 다녀와.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응원과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에 힘입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LA로 출발하기 위해 학교로 모였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은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추천서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원자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을 돕고자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출발 전 교수님께서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계획과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할 주요 활동은 화재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소방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여러분이 위험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신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필품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쉼터를 정리하며 소방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라고 강조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요. 버스 안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인 학생인 팅팅이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다른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팅팅은 평소 중화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학생이었어요. 팅팅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으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믿었어요. 종종 강의 중에도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하위 문명이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팅팅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녀는 중화 사상에 입각해 주변국들을 바라보며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문화적 유산을 가져간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중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고 심지어 김치와 한복, 심지어 케이팝까지 중국이 원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학교 생활에서도 그녀는 이런 사고방식을 쉽게 드러냈어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무조건 중국의 방식을 따라야 해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반론하면 중국은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국가야. 그러니 내 방법이 맞아라고 주장했죠. 팅팅과 같은 조에 배정된 학생들은 그녀의 이런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팅팅은 또 모든 정보는 중국의 공영방송이나 SNS가 정확한 정보의 출처라고 여겼어요. 그녀는 웨이보와 위챗에서 접한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믿었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접하는 다른 문화나 정보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며 중국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퍼뜨리곤 했어요. 팅팅이 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중국의 SNS, 웨이보와 위챗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지금 LA는 중국이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팅팅은 이렇게 말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글과 사진들을 보며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팅팅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들인 마스크, 식수, 약품, 담요, 텐트 등은 모두 LA에 거주하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건 단순한 기부 수준이 아니야. 우리 중국인들이 단합해서 정말로 큰일을 하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그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팅팅은 웨이보에서 본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봐. 이게 우리가 보낸 마스크랑 담요야.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서 이런 물품들을 준비했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야. 대부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호텔과 모텔을 임시로 개방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야. 이재민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나선 거지. 그녀는 또 LA 중심가에 있는 카페와 식당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중국인들이 미리 선결제를 해둬서 화재 현장에서 지친 소방관들이 편히 들어와서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배려야. 미국은 우리 중국인들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돕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어서 중국의 대기업들의 지원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내 현장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한 곳에서도 소방관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어.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팅팅은 마치 자신이 이 모든 활동을 직접 기획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이런 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미국은 우리를 싫어해도
결국엔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까고 덧붙이며 이번 사건이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어요. 버스 안의 다른 학생들도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터라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팅팅이 보여주는 사진들은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중국 커뮤니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버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팅팅의 이야기와 중국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팅팅은 그 박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더 큰 자부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가진 대국의 품격이야.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해.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재민들은 어떻게 됐겠어?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마무리됐어요. 미국 언론이 중국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거지. 팅팅의 말은 버스 안의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중국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라는 반응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팅팅은 이런 반응에 더욱 의기양양해졌고 자신이 전한 이야기에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봉사활동을 위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쉼터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화재로 집을 잃고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거나 지친 얼굴로 누워있는 이재민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희망을 잃은 듯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제가 할 일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봉사활동 첫날, 저희 학교 학생들은 LA 시청 담당자로부터 간단한 지침을 받았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로 새로 유입되는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약품, 담요, 마스크 같은 물품을 나눠주는 일을 맡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팅팅과 한조가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괜찮겠지 싶었는데 일이 시작되자마자 팅팅이 계속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추천서만 아니었으면 이런 거 안 하고 기숙사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텐데. 진짜 짜증난다. 팅팅은 그렇게 투덜거리며 일을 대충대충 하고 있었어요. 물품을 나르는데도 힘이 들어 보였고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건넬 때조차 친절함이 없었어요. 저는 팅팅의 말을 최대한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겐 이 일이 너무 중요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구호물품 하나하나에 모두 한국의 국기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정확히 뭐라고 적힌 건지는 몰랐지만 이 물품들이 한국에서 보낸 것임이 분명해 보였어요. 팅팅이 버스 안에서 했던 말과는 다르게 느껴져서 의아했어요. 그녀는 분명 LA에 거주하는 중국인 커뮤니티와 중국 기업들이 이 모든 것을 지원했다고 말했거든요. 그 의문은 일을 마친 뒤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고 결국 저는 시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이 구호물품들 중국에서 지원받은 게 맞나요? 라고요. 담당자는 제 말을 듣더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물품은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팅팅이 말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들통날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돌아와서 팅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팅팅, 이 물품들 한국에서 보낸 거래. 담당자도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팅팅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시청 공무원에게 뛰어가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물품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왜 한국 타령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본 중국 뉴스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담당자는 황당한 듯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뉴스 영상 속 물품에서도 한국 국기가 찍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담당자는 팅팅에게 이 물품들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지원한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인들이에요. 라고 설명했죠. 그제야 팅팅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호물품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건 중국에서 보낸 물품일 텐데 그럴 리 없어 라며 외쳤어요. 하지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물품들이 한국에서 지원된 것임이 명백했어요. 심지어 팅팅은 뉴스에서 봤던 선결제 카페와 식당들까지 찾아가서 묻기 시작했어요. 누가 선결제했나요? 중국인이 한 게 맞죠? 그런데 가게 주인들은 모두 무슨 소리예요? 다 한국인들이 선결제하고 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 모든 상황은 팅팅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때 시청 공무원이 팅팅을 붙잡고 말리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작 화재로 피해를 입지 않은 중국인들이 구호물품을 쓸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선결제한 가게들만 찾아가서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으니 정말로 고생한 소방관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팅팅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국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미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고 결국 지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팅팅의 거짓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느낄 충격과 혼란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팅팅이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 LA 산불과 관련된 중국의 허위 주장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중국이 미국에서 얼마나 깊이 미운 털이 박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산불 초기부터 중국 공영방송 CCTV는 류사오체라는 특파원을 현지에 파견해 산불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재민 대피소와 자원봉사 현장을 취재하며 생필품이 나누어지는 장면들을 방송으로 송출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죠. 류사오체 기자가 영상에서 촬영한 두 곳의 지원센터는 LA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와 한국 총영사관 미찬인회에서 마련한 물품 창고였어요. 이 두 곳은 각각 생필품과 약품, 마스크 등 다양한 구호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류사오체 기자는 방송에서 LA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산불 이재민을 돕고 있다는 식의 애매한 멘트를 남겼어요. 이 멘트는 중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웨이보 같은 SNS에서 곧바로 잘못 해석되었고 심지어 LA 중국 영사관이 10만 장의 마스크와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변질되었죠. 그 후 중국의 다른 방송사와 커뮤니티들까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미국은 결국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인 CNN, MBC 등이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총영사관의 헌신적인 지원을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반면 중국의 지원과 관련된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구호 활동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 영사관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선결제된 식당과 카페도 모두 한인들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선결제를 통해 소방관과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쉼터를 제공했고 한인 봉사자들은 늦은 밤까지도 구호 물품을 정리하며 쉼터를 돌보고 있었죠. 반면 중국 커뮤니티는 이런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허위 정보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급급했어요. 문제가 더 깊어진 이유는 중국의 이미지는 이미 미국 내에서 크게 실추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최근 몇 년간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문제로 중국은 미국 당국의 골칫덩이가 되었죠. 6개월 동안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25%가 중국인이었고 지난달에는 200명의 중국인이 강제 추방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중국인들이 애용하던 불법 이민 루트였던 에콰도르마저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중단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죠. 이처럼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문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 중국인의 평판은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영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퍼뜨린 허위 정보는 미국인들에게 실소를 넘어 불쾌감을 안겨주었고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과 위상이 뚜렷한 LA에서는 이런 허위 정보가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며 미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팅팅과의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에도 구호 활동을 이어갔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마지막 작업까지 마친 뒤 저는 가벼운 피로감과 함께 내일의 활동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일과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구호 물품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쉼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까지. 그들은 손 하나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이분들은 일을 멈추지 않는 걸까?
같은 미국인 이재민들인데 오히려 한인들이 더 희생하며 봉사하는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지쳐버린 것과 달리 그들은 끝없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내놓고 있었던 거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저는 도저히 숙소로 발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울림 같은 것이 느껴졌고 저도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그 한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한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갔어요. 더 많은 물품을 나르고 쉼터 주변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저는 그들의 희생정신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서야 해요. 그래야 이웃이 웃을 수 있잖아요. 라며 제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희생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구나. 진정한 봉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희생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일과 시간이 끝난 뒤 한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웠고 제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어요. 이상, 여기까지 미국 여대생 올리비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